안녕하십니까. 이태규 뇌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오늘은 축농증, 비염, 그리고 두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축농증이나 비염은 상당히 좀 흔한 질병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에 두통을 가끔 일으켜서 이제 환자들이 찾아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축농증 비염이 상당히 흔한 질병인데 이게 과연 환자가 호소하는 두통의 원인인지 이걸 정확한 진단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연령층에서 다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청소년기에서도 좀 호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우 드물지만 이 축농증으로 인해서 심한 경우 치명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안전한 무슨 병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속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병이긴 합니다. 치료하는 건 대개 항생제 투여나 이제 수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축농증은 원래 표준 용어는 부비동염입니다. 근데 흔히들 축농증이라고 하죠. 농이 쌓였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부비동의 네 가지가 있는데 위치로 따져서 이마 쪽에 있는 부비동, 그걸 전두동이라고 해요. 양미간이란 이쪽 양눈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여기는 이게 사골동이라고 그러고 뺨 이쪽에 있는 건 상악동, 턱 위쪽에 대해서 상악동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미간 깊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접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가지 위치가 크게 분류가 되고 위치에 따라 이제 부비동의 명칭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만성 부비동염이 좀 무증상으로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급성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 독감이나 무슨 코로나나 이런 심한 감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갑자기 악화돼서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비동의 위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위치에 따른 통증이 두통 또는 안면통으로 이제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양쪽 눈이 보이고 이제 머리를 여기 MRI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양눈 사이에 전두동염을 지금 부비동염을 표시한 겁니다. 이게 까만 부분 여기에 이제 하고 하얀 부분 있죠. 이게 전두동이 정상적인 전두동은 에어, 산소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이게 까맣게 보이고 염증 있는 건 하얗게 보입니다. 양눈 사이에 전두동하고 지금 사골동 사이에 있는 부분이 지금 사골동이 더 가깝긴 하죠. 근데 요쪽에 보면 요쪽 여기도 약간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두동도 염증이 있고 사골동도 같이 염증이 있는 이런 두통 환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마 쪽, 눈썹 쪽으로 통증 호소해서 온 건데,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부비동 위치 중에 요거는 이제 상악동입니다. 요건 이제 앞에 이제 상악이 보이고, 상악이 이제 입술 바로 위에, 윗 입술 바로 위에 요 부분이 이쪽이고, 이 반대쪽은 까맣게 이제 공기가 차 있어서 까만데 이게는 염증이 있으면 이 하얗게 보입니다. 이러면 뺨이나 이제 치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상악동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상악동, 아까 같은 환자인데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겁니다. 이 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요 부분은 이제 왼쪽인데 아주 까만색 정상인데 오른쪽은 염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농증은 이제 진단을 물론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문진하고 그다음 진찰하고 후비루 같은 게 입 안을 벌려보면은 이게 인후두 쪽에 이제 하얗게 이제 농이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어요. 후비루 그다음 앞통증, 축농증이 심하면 이런 데를 만져보면 이제 좌우 비대칭적으로 염증 있는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CT는 머리 CT나 OMU C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축농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CT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 MRI가 있습니다. 축농증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전두동하고 사골동, 상악동인데,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접평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접평동에 이제 요 하얀 부분, 이게 염증이 있는 거고요. 접평동 염증은 사실 경우에 따라 심하면 좀 심각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엑스레이로 보는, 이게 전문용어로 워터스 뷰라는 건데, 이 상악동이 보이고 이제 전두동이 보이죠. 근데 상악동, 전두동은 잘 보이는데, 이게 사골동은 좀 잘 안 보이고, 접평동은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깊숙이 있는 부비동은 아예 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제 정확도에서 떨어지고, 요거는 이제 OMUCT라는 건데, 요게 이제 보시면 상악동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 상악동은 정상인데, 요쪽은 이제 뭐가 회색으로 뭐 가득 차 있죠. 이게 상악동 부비동염이 있는 겁니다. 있고, 이쪽에 사골동도 약간의 염증이 있고요. 이게 CT고, 근데 우리 신경과에 찾아오는 경우는 두통이 오기 때문에 뭐 충동증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뇌의 구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MR을 주로 찍습니다. 그래서 문진에서는 충동증이 대부분 특이성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후비루가 있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건 오히려 드물고요. 엑스레이는 이제 판독이 애매하고 아까 뭐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라도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고요. 접평동으로 있는 충동증은 아예 안 보이는 거고, CT는 문제가 이제 방사선 노출이 어쩔 수 되기 때문에 이 환자나 보호자가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MRI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나쁜 편이고요. 근데 정확도로 따지면 MRI가 해상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죠. 다만 비용적인 문제로 CT에 비해 비용이 다시 좀 더 들고, 하지만 이게 충동증은 두통과의 연관성에서 굉장히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특히 이비인후과 UA 진료과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이런 OMUCT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MR이 훨씬 더 이제 판독하기가 진단하기가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요거는 전두동의 그러니까 이마 쪽에 있는 충동증이죠. 앞전자 머리 두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앞쪽에 있는 여기 이 하얀 부분이 지금 염증이 있는 부분이고 반대쪽에 까만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 전두동염이 갑자기 뭐 독감이나 뭐 심한 감기에서 악화되면 이게 확 이제 이 통증이 염증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마 쪽이나 눈 위로 통증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요. 요건 이제 사골동에 대한 염증이죠. 이것도 부비동염 중에 이제 양미간 사이에 있는 부비동염인데, 사골동의 염증은 이 양미간 사이 눈 주변 언저리로 이제 그리고 코 주변 이쪽으로 이제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통의 원인이 제공할 수도 있고요. 요게 아까 말한 접평동이 이제 접자가 나비 접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비처럼 생겼대가지고 접평동인데, 여기에 양쪽에 접평동에 광범위하게 염증이 퍼져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조속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물론 이제 항생제 투여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뭐 수술도 할 수 있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 접평동에 있는 염증이 하얗게 분포된 걸 여기 이제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CT로는 뭐 잘하면 좋을 수 있고, 엑스레이에서는 보일 수도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고, 요거는 다시 사골동에 있는, 요 정도면 사실 두통을 안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있다 해서 무조건 두통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비동염이 심한 정도하고 두통의 위치나 두통의 성격 이런 걸 잘 관찰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거고, 이것도 접평동에 있는 부비동염이지만 요 정도까지는 두통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판단하는 게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긴 합니다. 보시는 의사분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두통의 원인이 그러면 충동증이 아닌지 그러면 잘 모를 경우 항생제 먼저 투여해보면 어떠냐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애매할 경우 먼저 투여해버리면 두통이 과연 이 부비동염이 생기는지 모를 경우에
근데 문제는 내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내성은 한번 생기면 거의 평생 가죠. 그리고 보건학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항생제 남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항생제라는 게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장점은 이제 진단이 맞으면 조기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을 정확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생제 확실할 때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는 이제 충동적인 치료를 말씀드리면 이제 두통과 상관없이 우연히 발견된 경미한 경우는 그냥 되게 경과관찰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두통이나 안면통, 이제 치통으로 이제 방문할 때 MRI상 진단이 확실하면, 그리고 다만 두통이 원인이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항생제 치료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주일 이내로 좋아지긴 해요. 이 두통이 원인이라 그러면. 특히 이제 두통이 동반한 이게 저평동 축농증이 심하면 즉시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되고요. 수술은 이제 급성기 축농증 때는 수술은 잘 안 하죠. 다만 이제 이 저평동 이런데 이게 염증이 심하거나 하면 이제 항생제 투여 후에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이건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 아까 말한 이제 상악동, 이제 이쪽에 이 삼각형 모양 이게 염증이죠. 이게 부비동림 이쪽에 있고, 이런 경우 아까 얼굴 쪽, 특히 이제 뺨 쪽이나 이제 심하면 치통 쪽으로 동반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건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요게 이제 이게 비중격 코 안에 있는 이 한가운데 구조물, 여기에 이제 뼈하고 이제 물렁뼈의 조합인데 여기에 많이 휘어져 버렸어요. 이게 일직선으로 똑바로 되는데 이게 비중격, 이게 만곡, 휘었다 해서 비중격 만곡증이랍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이런 데 이제 일로 인한 두통이 또 올 수 있어. 나중에 비염 때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데 컨택트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휘어버리면 코 안에 점막하고 맞닿아버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통증을 매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말하면 일로 인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도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비중격 만곡증은 이제 위치가 통증 위치가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요건 보시면 이제 양쪽 이제 상악동염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되게 두통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통을 원인이 양쪽 뺨 통증, 물론 이런 환자가 양쪽 뺨 통증을 올리는 만무하지만, 어쨌든 이런 환자가 양쪽 뺨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상악동염이 살짝 있는 거고, 나머지 저평동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다 사골동은 다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염으로 인한 두통. 비염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비염은 이제 코 막힘이 심하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면통이나 특히 이마나 양미간이나 코 주변이나 이런 데 둔탁한 기분 나쁜 통증을 일으키고요. 특히 코안 점막의 염증으로 서로 닿을 경우에 이제 점막이 부풀어서 이제 컨택트 포인트에서 통증 유발 물질 분비됩니다. 이때는 다소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게 가능해요. 보시면 다시 말씀드린 앞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완전히 비중격 만곡 이게 되거든요. 이게 심하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수술이 쉽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비중격이 합병증으로 천공이 이게 구멍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똑바로 세운다고 수술을 하다가 그 천공이 생기면 오히려 이게 비염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수술은 상당히 심할 경우에 신중을 기해서 아주 잘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분이 한테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합병증이 생기면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컨택트 포인트 요거는 이제 먼저 약물 치료를 먼저 해야겠죠, 이게요.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약물을 써서 요 비염 치료를, 비중격 만곡증과 동반된 비염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두통도 사실 굉장히 흔할 거예요. 근데 이 두통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게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게 뭐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성가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학생이나 무슨 수험생, 그리고 고도 이제 뭐 업무 집중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뭐 의사나 조종사 이런 분들은 이런 게 상당히 이게 업무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학업 성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치료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또 딱 코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마 쪽에 그 전두 이게 머리 앞쪽까지 광범위하게 아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진단을 제대로 하면은 환자의 생활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또 계속 보면 이제 컨택트 포인트라는 게 있으면은 이 컨택트 포인트가 아까 말한 비중격 망곡증 있으면 더 잘 생길 거고, 그다음에 폴립이라는 게 있어요. 폴립이라는 것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때 흔히 동반되는데 폴립일 때도 컨택트 포인트가 잘 유발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막끼리 부딪히면 이제 통증 유발하는 물질 서브스턴스 P라는 이런 그런 물질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물질이 분비되면 이제 통증을 유발하겠죠. 근데 코 안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방사통 비슷하게 코 언저리, 이마 뭐 이런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바운드리가 아주 애매한 기분 나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코 막힘으로 이제 코가 많이 막히면 원래 컨택트 포인트가 있는 거겠죠. 코 막힌 것도 정도가 있는데 숨쉬기 불편한 정도로는 이제 두통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염은 충농증 동반 없이도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워낙 흔한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물론 비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두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점막끼리 부딪히는 컨택트 포인트가 있으면 확실히 두통이 생기는 건데, 통증, 안면통 같은 거. 흔히 말하는 이제 광범위음의 두통은 안면통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안면통 또는 두통이 이제 생기는 건 아니고, 근데 비염으로 있는 두통은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 원인 길과 관계를 파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사진이고, 비염은 이제 진단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사실은. 특히 이제 비염의 증상이 이제 코 맹맹이 소리 나거나 이제 콧물 나거나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게 전형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으로 이 코 안을 들여다보면은 점막이 많이 빨갛게 부어 있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제 계절성, 특히 봄, 가을, 특히 봄에 생기기 때문에 문진하고 진찰해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과연 두통을 일으키느냐, 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데 제일 좋은 진단적인 방법이 머리 MRI죠. MRI 보면 코 안 점막이 부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비중격 망곡증이나 이 폴립을 볼 수도 있습니다. 폴립은 그다음에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잘 동반되는 거고, 점막끼리 맞닿아 있는 경우에 이제 이 안면통, 두통을 일으키는 수 있는 거고, 물론 동반된 축농증도, 비염이 심하면 축농증을 잘 동반하니까 동반된 축농증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지만 이제 우리가 비염으로 인한 두통의 원인적인 진단을 감별하려면 머리 MRI가 찍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비염 치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소염제, 비타민 C 등을 복용하는 게 제일 낫고요. 물론 급성기. 근데 극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이제 코 안에 뿌리는 방법도 있죠. 이런 그런 처방전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많이 사용하면 스테로이드 자체가 오히려 코 안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런 코 안에 이런 그런 정상적인 환경을 이제 더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한적 사용이 필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방약으로 묶여 있는 거고요. 이거
효과는 좋을 겁니다. 요거는 뿌리면 이제 코가 뻥 뚫리는 걸 느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이제 물론 담배 피우는 사람 금연을 해야 되고요. 공기 나쁜 곳은 일단 회피를 해야 됩니다. 하고 비타민 C와 D가 중요하지. 특히 비타민 D도 중요한데 비타민 D가 코 안에 그런 면역 기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염이 심한 사람들하고 정상인들하고 이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측정해 보면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그런 연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염이 심한 환자들은 비타민 D 피검사 해가지고 많이 모자라면 이제 비타민 D를 먹는 방법이나 알약이나 아니면 주사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비타민 C는 이제 뭐 매일같이 복용을 해야죠. 해야 되는 거고 비타민 C는 용량이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없어서 이제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뭐 1000ml 이상을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단위가 IU인데 2000 IU 이상을 먹어야 그나마 이제 됩니다. 한반도에서 누구나 다 비타민 D가 낮아요. 이게 그 햇빛을 쐬는 그 자외선의 이게 질적인 문제인데 그 비타민 D는 적도에서 먼 지역일수록 그리고 대기 오염이 심할수록 예, 비타민 D가 모자라기 마련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햇빛만으로 충분하려면 35도 그 제주도 서귀포 이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누구나 다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이제 커트라인이 이제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인데 아무튼 이번 비타민 D도 비염 환자들은 체크를 해서 많이 모자라면 필히 이게 보충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뭐 충농증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비염에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방치하면 위험한 충농증, 뭐 아까 말하지만 저평동이 아주 깊숙이 이제 한가운데 있는 위 붙죠. 이게 왜 위험하냐 그러면 저평동은 해박적 구조를 보시면 이게 요게 저평동인데 이게 뇌혈관하고 거의 좀 이게 지리적으로 이게 가까워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제 정맥혈관이 이 뼈를 뚫고 이게 이 머리 안이 정맥하고 이게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염증이 심하면 염증이 아주 작은 혈관을 타고 이쪽 머리 안 정맥으로 그 뇌혈관 정맥염을 일으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사망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동은 이게 위치가 이게 뇌혈관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래서 초기 치료가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평동 가느다란 정맥을 따라 염증이 뇌 정맥으로 퍼지면 이게 뇌 정맥염 되면 이제 완전 양상이 달라지죠. 뭐 뇌압이 올라가고 뭐 열도 나고 잘못하면 이게 일종의 그 폐혈증을 빠져서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염증이 파급되면. 그리고 항생제를 늦게 쓰면 이미 이제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항생제가 잘 안 듣긴 듣지만 이게 뇌정맥염까지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저평동 축농증은 놓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두통을 심하면 물론 일으킵니다. 이게 두통의 위치도 좀 애매모호해요. 이게 머리 전두동 이게 머리 광범위하게 머리 위쪽 앞쪽으로 이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만약 이게 딱 일정한 두통의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두통 환자 보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MRI를 안 찍으면 이게 이 머리가 환자가 호소하는 갑작스러운 두통이 이 저평도 축농증인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놓쳐가지고 환자가 뭐 크게 잘못되거나 사망하면 이제 진료를 본 의사한테 민형사 책임을 뭐 크게 묻는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사 입장에서는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더구나 이 저평도 축농증은 딱 이런 티피컬한 전형적인 두통 양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두통을 오기 때문에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머리 MRI를 찍는 수밖에 없어요. 안 찍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못 해요. 저평도 축증은. 그래서 이게 확실히 요것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저평도 축농증이 심하면 항생제를 즉시 투여해죠.
항생제는 먹는 항생제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저평동 이 충농증이 굉장히 심한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에 사골동까지 다 있죠. 이쪽은 상당히 심한 두통이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두통을 뭐 어느 정도 심한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환자 그 히스토리를 자세히 물어보면 이 두통이 생기기 직전에 뭐 감기에 심하게 걸렸거나 뭐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환자가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게 생길 수도 있어요. 밤에 계속 잠을 못 잔다든가 며칠 동안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게 며칠 지속되는 거나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MRI상 심한 충농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완전히 혈관하고 거의 맞닿아 있잖아요. 이건 동맥이지만 정맥도 이 근처에 있거든요. 바로. 그러면 이 가느다란 혈관을 타고 파급해 버립니다. 물론 이건 일로 인한 크게 정맥염은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놓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의학에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 환자의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거든요. 이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진단명이 뭔지 하고 두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놓치면 이제 최악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니면 MRI 안 찍으면 알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게, 물론 MRI도 3테슬라 기계로, 정확한 기계로 찍어야지 또 허접한 걸로 찍으면 이것도 뭐 잘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신경과에서 충농증은 뭐 왜 보게 되느냐. 근데 이게 되게 두통을 오기 때문에, 원인 불명 두통 오기 때문에 이게 충농증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환자가 나 충농증 앓은 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물어보면. 대개는 이제 원인 불명의 두통이나 안면통을 호소하면서 치료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열 같은 건 동반도 안 하고, 속도 미식겁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단순 두통으로 치료해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언론에서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단순 두통은, 그러면 이게, 단순 두통이라고, 이게, 뭐, 대충 뭐, 진통제 주고 집에 보냈는데, 이 환자가 저평동 충농증 심해가지고 나중에 사망하면, 그건 결국 그 의사 책임이거든요. 왜 검사를 안 했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통 진료가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평동 충농은 굉장히 김속에 있기 때문에 후비루 같은 게 잘 보이지도 않고, 뭐, 특별한 양상이 없죠. 그리고 환자들은 전에 과거력도 자기는 뭐 그런 적이 없다 그래요. 충농증 앓은 적이 없다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두통의 위치는 이제, 물론, 충농의 위치에 따라 한쪽 이마가 아프다 칩시다. 그럼 이게 무조건 충농증이야.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게 이마가 아픈 것도 뭐 어떤 때는 이제 재상포진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편두통일 수도 있고 군지수 두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마로 올라가는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경 통증일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이마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농증일 수도 있다는 거고 눈썹이 전두동은 눈썹 바로 위부터 있기 때문에 눈썹 위부터 이마 전체가 다 아플 수 있어요. 한쪽에 방사통으로 이제 뭐 머리 앞쪽이나 위쪽이나 옆쪽으로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눈 아래 뺨 요거는 이제 상악동 두통이겠죠. 이게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요거에 딱 바운드리가 이게 딱 이제 무슨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범위에서 아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옆 얼굴까지 아프거나 그리고 상악동은 이제 보시면 이제 치아의 윗뿌리에 거의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치통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게요. 이게 골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치통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주변, 특히 사골동은 이게 양쪽 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눈 안쪽으로 좀 양미간으로 좀 콧등으로 좀 애매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범위가 강범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아플 수도 있고 한쪽만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되게 전두동 그러니까 이마 쪽은 되게 한쪽이 아픈데 눈썹이네 눈 아래 뺨 여러 것도 한쪽이 요거는 눈 주변은 양쪽 다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윗머리나 이제 앞머리 쪽으로 이제 아까 말한
이게 사골동이나 저평동 통증은 이 위까지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양한 위치에서 두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두통 질환과의 감별이 필수적인 거죠. 하고 그다음에 그 흔히 하는 오해 이제 그 축농증과 이제 비염으로 인한 두통에 축농증으로 사망하지는 않는다. 이게 뭐 X죠. 답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저평동으로 인한 정맥염, 뇌 정맥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고, 네, 축농증은 환자는 무조건 이비인후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통 때문에 신경과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이 이런 데가 아프기 때문에 안과를 갈 수도 있거든요. 안과에서는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과에서는 이제 그 신경과를 보내겠죠. 이비인후과를 보내진 않습니다. 보통 안과에서는 이제 그쪽에 문제가 없으면 신경과 가서 진료를 해야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쪽 안과 거쳐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축농이 검사 안 해도 진단이 쉽다. 그것도 X죠. 그러니까 아까 말 저평동 같은 건 MRI나 CT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환자가 뭐 가거력이 있는 것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두통 외에 다른 증상이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성기 축농증은 수술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급성기는 이제 항생제를 먼저 한 보통 3주, 3주 쓰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필요하면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근데 일단 축농증으로 인한 급성기 축농증으로 인한 두통은 이제 항생제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합니다. 근데 뭐 축농증으로 인한 두통으로 진단을 했는데 항생제 일주일 이상 써도 별 호전이 없다. 그러면 다른 원인의 두통인 거죠.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또 다른 원인적 진단을 빨리 감별 진단해서 또 진단과 치료적인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니까. 근데 비염은 병도 아니다. 비염은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한 컨택트 포인트가 있을 정도로 비염이 심하거나 뭐 비중격 가운데 중증 비중격 망곡증이 있거나 폴립 있거나 해서 이 점막결이 맞닿는 부분이 생기면 여기서 뭐 통증을 상당히 많이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비염은 이제 코막힘을 동반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집중력 저하나 이런 걸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무거운 느낌도 동반하기 때문에 뭐 학업을 한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그 집중력을 고도로 요하는 이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축농증과 이제 그 비염으로 인한 두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이 나비 모양은 처음 생겼죠. 참 이름을 잘 붙였어요. 저평동이라는 부분이 이쪽이었어요. 여기서 이 두통이 이게 있는 충동이 제일 위험한 거고, 요건 사골동이라는 거고, 사골동 염증. 요것도 이제 안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죠. 이마나 양미간이나 코 뿌리 이런데, 콧잔등 이런데, 심하면 이제 이렇게 눈 아래까지 아플 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축농증을 가진 환자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딱 부분적으로 한 군데만 좀 심하고 나머지는 또 멀쩡하게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패턴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두동 네 군데 축농증이 다 심한 경우도 종종 있고, 근데 네 군데 심하게 한 경우는 그거는 이제 두통 양상이 정말로 이제 그 특징이 없어요. 그냥 두중감하고 안면통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기분 나쁘게 아프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뭐 항생제를 쓰면 이제 일주일 내로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축농증과 아마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으실 건데,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제가 일단 두통과, 근데 이 축농증의 두통은 이비인후과 영역도 아니고 신경과 의사들도 크게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적인 이 딜레 진단적인 진단을 놓치고 이제 지내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들긴 됩니다. 원인 불명의 두통 중에 아마 축농증으로 인한 것들이 아마 꽤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받을까요? 매니부터 볼까요? 박지연 이분부터 보면 됩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면은 두통 해결의 실마리. 죄송하지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통에 관심이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오히려 두통, 1차적으로 신경과를, 그러니까 환자분 증상을 중심으로 과를 선택해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통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으려면 신경과를 가야죠. 일단 신경과가 답입니다. 코골이가 심한 게 두통의 원인인데, 물론 정답은 네, 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하면은 문제가 이게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해요. 수면 무호흡증이 지금 밤에 무호흡,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자고 나서 오전부터 머리가 매일같이 아픈 만성 두통의 원인도 돼요. 뭐 코골이 정도하고 뭐 무호흡증 정도가 뭐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코골이 심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무호흡증이 있고 무호흡증이 어느 정도 심하면 숨을 밤에 잘 때 자주 멈추기 때문에 뇌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 일날부터 머리가 멍하고 두통을 매일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두통은 꽤 흔합니다. 축농증 수술은 전신마취 하나요? 그건 제가 이비인후과 가서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전신마취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제가 수술하는 이비인후과 가서 안 하기 때문에. 네. 비염이 참 저 이비인후과가 아니지만 이런 답변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보충제를 계속 먹고 공기 나쁜데 일단 피하고 필요하면 이비인후과 가서 스테로이드 분무제를 처방을 받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셔야죠. 받고 그다음에 담배가 두통, 흡연하고 두통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워낙 이제 다른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담배는 원래 끊는 게 원칙이고 담배는 아직까지는 두통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소화에서 비염이 많은 이유, 소화는 이제 이게 코 안에 점막이 이제 일종의 면역학적으로 굉장히 왕성하죠. 그렇게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코 안을 점막에 대한 자극에. 비염을 꼭 치료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염이 심해서 코가 계속 막히거나,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봐서 이제 컨택트 포인트가 있거나, MRI에서는 그런 점막끼리 부딪히는 그런 있으면은 이제 애가 공부도 집중도 못하게 되고 성적도 떨어져 가기 때문에 학업 성적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꼭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근데 이것도 이비인후과에서 물론 이제 진단을 잘 받고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부 이비인후과적인 질문을 다 하시네요. 찬바람 밥 먹을 때 콧물이 일종의 콜드 알레르기처럼 이제 추운데 노출되면 알레르기 반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에서 나타나는 콧물 나타나는 건데 콧물처럼 안 나는 방법. 항히스타민제를 좀 드시고 이것도 이비인후과를 같이 진료를 받으셔야죠. 우리나라처럼 병원 이용하기 편한 날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본인 마음만 먹으면 당일날 진료가 되는 이 의료 시스템인데 그럼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받아야죠.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안 나오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항히스타민제의 문제가 이제 졸리는 부작용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은 약이 개발해서 졸리지 않는 항히스타민제도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더 질문 받을까요? 질문 없어요. 오늘 강의가 좀 빨리 끝나요. 슬라이드는 굉장히 많은데, 강의는 좀 빨리 끝나요. 여러분 이제 축농증이나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